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사연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부디 많은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금방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국내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사연 채널은 어느 의뢰인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의뢰인 분이 손해배상 소송건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사연 채널을 들으시다가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증거를 잘 모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채널을 찾아서 사연 몇 개를 듣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댁과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그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치를 떤 경험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와 친언니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폭력적인 독불 장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오죽하면 회사를 출근했다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언니와 저, 그리고 엄마는 말없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온 날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고 갖은 트집을 잡아서 엄마를 때리고는 했어요.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언니와 저도 같이 얻어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끔찍한 나날이었네요. 이 옆에 내가 생활비 다 어떻게 했어? 힘들게 벌어다 준 돈을 네 마음대로 써? 돈 벌어다 주면 뭐해? 여보, 왜 그래? 나 돈 허투루 쓴 데 하나도 없어. 애들 교납금 내고 이번에 은희는 중학교 들어가서 교복 맞추고 반찬거리도 사고 쌀 사고. 교복은 물려받아서 입으면 되지. 그걸 왜 사? 그리고 내가 내 말에 토달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어.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도 참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교복 다시 되팔면 되잖아. 엄마 때리지 마.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만 좀 해. 이 작은 년이 지 엄마만 감싸는 거 봐라. 어디 아빠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속절없이 저도 두들겨 맞으면 엄마가 저를 감싸주고 대신 맞고, 그러다가 기운이 빠진 아버지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정한 척을 했어요. 그게 더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버지가 없을 때 항상 엄마에게 아버지와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고는 했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언제까지 두들겨 맞고 살 거야. 나 진짜 공부도 못하겠어. 아빠 때문에. 은희야, 은정아, 너희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엄마도 많이 힘들지만. 그러면 언니가 옆에서 제 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런 아빠면 없는 게 나아. 나도 은희랑 생각이 같아. 엄마 이혼하고 엄마 인생 살아. 은희도 나도 공부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발 엄마 도망쳐. 이렇게 살다가 엄마 죽어. 그래도 버티고 버티던 엄마는 결국 아버지가 던진 화병에 맞아서 이마가 찢어지고 실명 위기까지 오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고 저와 언니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요. 당연히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엄마는 활기가 돋기 시작하셨어요. 에휴, 괜히 너희 고생만 시키고 엄마가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어. 미안해 우리 딸들. 아니야 엄마.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엄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 너희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꼭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엄마처럼 선 봐서 대충 시집가서 그런 고생하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는 이혼 후에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언니와 저는 좋아하고 잘하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장학금을 받으며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간 친구들이나 언니를 보면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법고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서 제 나이 25살에 결국 모든 시험에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사법고시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토익, 토플 점수도 우수한 성적을 따냈습니다. 사법고시 1차, 2차를 거쳐 마지막 3차 면접까지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정말 날아갈 듯이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엄마도 신이 나서 현수막이라도 걸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언니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내 동생 은희가 정말로 해냈구나. 그럴 줄 알았어. 멋있다, 내 동생. 이럴 게 아니라 엄마가 현수막이라도 우리 식당 앞에 내걸까봐. 엄마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두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엄마, 현수막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다 언니랑 엄마 덕분에 내가 해낼 수 있던 거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 앞으로가 더 고생이래. 저 끝까지 열심히 할게요. 저는 포부도 당당하게 갖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1년간 더 법에 대한 공부를 치열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혼자 준비할 때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잠을 쪼개가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수원 기간을 잘 마치고 저는 대형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사건을 맡았어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쓰고 나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법연수원 동기와 상대 변호사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기업의 제품을 쓰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편에서 변호를 했고, 동기는 기업의 편에 서서 변호를 했습니다. 재판을 한 끝에 기업이 제 의뢰인에게 손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제가 이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야, 박은희, 너 제법 하는데? 잘 지냈냐? 김동호 씨 맞죠? 그 땡땡 로펌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뭐. 그 동기 모임도 안 나오고 뭐 하나 궁금했는데, 야, 이렇게 만나네. 야, 재판도 끝났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 야, 그리고 김동호 씨가 뭐냐? 그냥 편하게 반말해. 아, 그래? 그럼 그러자. 밥 한번 먹자.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오늘 시간 어때? 야, 이따가 만나자. 오늘? 당장? 왜? 바빠? 야, 나도 바빠. 알았어. 이따 보자. 그럼 동호 씨 다니는 로펌이랑 우리 로펌 멀지 않으니까 중간쯤에서 만나. 연락할게.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위인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편하게 반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수원에 지낼 당시에는 다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어서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니까 저도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과 같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본인이 하는 일이나 사소한 사생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저도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세요?
동호 씨, 뭐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많이 바빠? 이제야 드디어 너도 내가 궁금하냐? 어? 아니, 나만 너한테 안 달란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해지자. 너도 나 궁금해하는 걸 보니 동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맞지?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 저도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언니는 같은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까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엄마와 저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국밥집으로 돈을 꽤 버셨고 저도 돈을 보태서 신도시에 전망 좋고 평수 넓은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섭섭해 하시면서도 결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정이도 가고 너도 가면 엄마 혼자서 심심해서 어쩌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엄마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니까. 뭐야, 엄마.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지. 우리 딸내미들 시집 다 보내고 나도 장사 그만 접고 편하게 살다가 가야지. 엄마는 어딜 간다고 그래. 아직 엄마 60밖에 안 됐어. 가려면 멀었다고요. 인생 60부터 시작이라는 말 몰라? 그럼 나도 아직 청춘이지. 아무튼 그 사람도 그 변호사라며? 둘이 잘 통하겠네. 엄마 식당에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 궁금하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까운 건 아닌데. 넌 그게 문제야. 너무 재고 따지지 마.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알았어요. 조만간 데리고 올게. 저는 그 사람을 엄마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엄마에게 소개해 줬지만 그 사람은 본인 가족을 저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동호 씨는 왜 나 소개 안 시켜줘? 뭘? 아니, 동호 씨는 우리 엄마 식당에도 자주 왔고, 그런데 동호 씨 부모님은 나 안 궁금해 하셔? 아, 그 말이구나. 내가 첫째라서 결혼 언제 하냐고 궁금해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직 나만 보고 사는 형편이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동호 씨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 나야 은희 너랑 결혼하고 싶지. 우리 결혼할까? 그래도 될까? 그래, 우리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그렇게 3년을 연애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애도 결혼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 꼴이 되었네요.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 인간이 은근히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에게 말했어요. 신혼집은 보통 남자가 해오는 거라고는 하던데 우리가 지금 월세를 사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애 신혼집은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은희네가 사는 집이 평수도 크고 좋은 아파트라면서요. 거기서 신혼살림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들 몸만 들어가면 되지. 애들 돈 잘 버니까 금방 독립할 테고. 그 말을 듣고 저희 친정엄마가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창문에서 얹혀서 사는 게 불편할 텐데 집은 제가 해줄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어머, 우리 사부인이 능력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해주시면야 저희야 감사하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정말 형편이 좋지 않은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는 20년 가까이 하시던 콩나물 국밥집을 정리하셨어요. 60이 넘으면서부터 힘에 부처 하셨거든요. 엄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저에게 신혼집을 구하라며 돈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 노후 생활에 쓰세요. 그동안 일만 하고 사셨잖아.
이제 취미 생활도 하시고 집은 내가 대출받아서 구하면 돼. 우선 내 명의로 집 사서 갚아 나가면 되지. 혼수는 그 사람이 해오고 우리 돈 잘 벌어. 그래도 엄마가 사돈한테 신혼집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럼 엄마가 최신 TV 하나 해줄게. 우리 딸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좋아요. 근데 우리 TV는 잘 안 보니까 에어컨 해줘요. 아이고, 우리 딸 야무져가지고. 그래, 에어컨이랑 냉장고도 해줄게. 와, 우리 엄마 최고. 엄마, 내가 효도할게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뭔가를 자주 잊거나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평소에는 제가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전화를 하지 않던 엄마가 자주 전화를 해서 뭔가를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뭐냐? 아이고, 왜 기억이 안 나지? 엄마,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열쇠는? 열쇠 안 가지고 나갔지. 내가 왜 이러지? 아무리 눌러도 자꾸 삐빅삐빅 소리만 나고. 5년이 넘게 비밀번호 바꾼 적이 없는데? 왜 그렇지? 내가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 미안해. 일하는데.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하는구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오늘 웨딩드레스 보러 가는 날인 거 알죠? 이따 같이 가요. 김서방이 데리러 온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웨딩드레스? 누가 결혼을 해? 너희 언니 결혼하니? 근데 은정이가 요즘에 왜 집에 오질 않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시집 갔고 나 말이야, 나 2달 뒤에 결혼식 올리잖아요. 네가 결혼을 해? 너 사법고시 공부 중이잖아. 포기한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미루고 당시 예비 신랑과 함께 당장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저희 엄마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 치매 단계를 크게 7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4단계가 이미 진행되신 것 같네요. 그 4단계 많이 진행되면 돈 관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실 거고, 그 평소에 잘 하시던 일도 힘들게 되실 거예요. 그 가족이 옆에서 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일단 약은 처방해 드릴 텐데 이게 뭐 그다지 소용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딨어요? 어떻게든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의학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은희야, 김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치매라는 거야? 선생님, 제가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자주 깜빡깜빡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딸 결혼식이 코앞인데. 뭐 그렇게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이제 겨우 딸들 다 시집 보내고 엄마 인생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비 신랑도 충격을 받았는지 제 옆에서 위로를 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습니다. 의사 말대로 내가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은희야. 결혼해서 김서방이랑 잘 살 생각이나 해. 결혼 앞두고 내가 괜히. 미안해. 엄마, 난 엄마가 우선이야. 결혼이고 뭐고 때려칠까봐. 은희야, 김서방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이미 예식 준비도 다 마쳤는데.
엄마 정말 멀쩡하다니까. 저 의사가 돌팔이구만. 차라리 정말 의사가 돌팔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상태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을 하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예비 신랑이 저를 위로해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우리 결혼 한 달 뒤야.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지만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장모님 우리가 모시자. 내가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정말? 그래도 돼? 솔직히 엄마 점점 더 심해지실 거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때 되면 또 다른 수가 생기겠지. 은희야, 걱정 마. 너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줄게. 제가 생각해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와 같이 살아주겠다고 말해줘서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언니에게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에도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저희 친언니도 엄마의 상태를 알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언제부터 그런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나 결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언니 걱정하지 마. 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아휴, 엄마 아까 자기가 왜 여기 있냐고, 누구 결혼식이냐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언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언니 집 1시간 거리니까 엄마 보러 자주 오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도 멍한 눈으로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울었을 엄마였지만 치매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그러지를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루고 싶었지만 남편은 지금 아니면 더 갈 수 없게 된다며 이미 예약까지 마쳤으니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서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도 저는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은희야, 장모님 생각해? 아, 응, 미안.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가 사돈 자주 들여다봐야겠다고 하시더라. 뭐? 시어머니한테 말했다고? 왜 말했어? 왜? 어차피 알게 되실 건데. 엄마랑 잘 지내시면 좋지 뭘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가 그랬잖아.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리고 운동도 하시라고. 장모님 뭐 좋아하시는 거 없나?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정말 빵점짜리 딸이야. 엄마를 생각하면 모든 게 후회스럽기만 했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 방문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생각보다 허름한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너 집은 어떻게 했니? 너희 친정 들어가서 산다며? 그럼 너희 친정엄마 신혼집 해준다는 건 어떻게 됐어? 그건 받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대출받아서 집 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 상태에서 따로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아들 대릴사위 하는 거야? 어머, 이게 무슨 경우야? 난 너희 신혼집 안 살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지. 사실 우리가 동호 얘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도 많이 지고 형편이 좋지 않아. 이 동네도 곧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가 오갈 데가 없다. 제 동생은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고 걔도 대학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어쩌냐. 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왜?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동호야,
엄마가 뭐 잘못했니? 나는 너 쎄 빠지게 뒷바라지 한 거밖에 없는데 너희 아빠도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일도 못하고 이게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냅다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고생한 거 알죠? 제가 매달 용돈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집사랑 용돈이랑 생활비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부잣집 딸한테 장가 보내는 건데 뭐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개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고 사돈은 치매나 걸려서 아이고.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저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불난 집에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괴로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선전포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기로 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의 짐만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상태가 나날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어요. 그렇게 차분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던 엄마는 성격도 예민해지고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남편을 못 알아봐서 도둑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 이 남자 누구야?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 은희야, 얼른 경찰에 신고해. 엄마, 이 사람 엄마 사위잖아. 사위라니? 내가 사위가 어딨어? 아유, 무서워. 얼른 신고해. 엄마 제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작년에 엄마도 결혼식 하는 거 봤잖아요. 아, 난 모르겠어. 얼른 내쫓아. 저희 친정엄마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2년 차가 되어갈 때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로펌 동료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은희씨,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두 사람 요즘 사이 안 좋아? 네? 별일 없는데 왜요? 아니, 내가 어제 새벽에 일이 있어서 신촌에 갔거든? 근데 동호씨가 웬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고.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확실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동호씨 어제 저랑 집에서 있었는데요. 정말? 아닌데.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신경 좀 써. 네, 알겠어요. 사실 동료가 이야기한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남편의 휴대폰을 처음으로 뒤져봤고 거기에 한 여자와의 밀담과 미래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었어요. 결혼 후에 저도 일하랴 아픈 엄마를 병간호하느라 남편에게 소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가정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생활비 한 번을 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항상 시댁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던 간에 외도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상태도 많이 나빠지셨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 좀 정리하자. 그래, 나도 이 집 숨 막혀서 들어오기 힘들었어. 그렇게 하자. 남편은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별거에 들어가고 저희 친언니가 자주 엄마를 보살펴 주러 왔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고 제가 외제차와 관련한 소송을 맡게 되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영국 출장 가는 거 알지? 엄마 좀 잘 봐줘. 그래, 내가 출퇴근 당분간 여기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일주일 간다고 했나? 응, 그럼 언니 믿고 나 갔다 올게. 그래, 일 잘하고 와.
저는 그렇게 언니에게 엄마를 맡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갔던 일은 잘 해결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어딨어?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들어와? 엄마, 나야. 나 은이라고. 우리 은이는 유치원 갔는데? 아줌마 뭐야? 은이 어딨어? 우리 이사 가야 돼. 이사? 엄마, 언니는? 저는 바로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나를 못 알아봐. 이사 가야 된다고 야단이야. 내가 애가 아파서 며칠 엄마한테 못 갔어. 어제 갔더니 엄마가 나도 못 알아보더라. 어떡하니? 엄마 이제 요양원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일단 알았어. 이따가 올 거야? 가야지. 이따 보자. 그러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집안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사모님 따님인가? 네, 그런데요. 여기 부동산인데 집 정리하고 계시죠? 그 2주 뒤에 계약한 분들 들어가실 거니까 그 전에 정리하시라고 연락드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집 판 적이 없는데요. 왜? 그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랑 친구분이 오셔서 집 내놨는데 그날 바로 신혼부부가 그 집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신혼부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잔금까지 치러요? 그럴 리가. 통화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전구가 들어오는 듯이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시어머니가 결국은 일을 쳤다는 확실한 심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갔다. 설마 저희 엄마랑 부동산 가서 저희 집 팔아치우셨어요? 뭔 소리야? 난 몰라. 너희 친정엄마 걱정돼서 갔는데 집 판다고 해서 같이 따라갔을 뿐이야. 사부인이 판 거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치매 환자예요. 어머니 그 돈 어떻게 하셨어요? 사돈이 판 거라니까. 팔아서 고맙다면서 그 돈 나 주더라. 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어머니, 제가 변호사인 거 잊으셨어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일찍 퇴근한 언니에게 엄마를 맡기고 소장을 쓰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에 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제 이혼 소장을 써달라고 의뢰를 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사기 및 재산 불법 편취죄로 소장을 썼어요. 쓰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워 소장을 다 쓰고 그 다음날 저녁 저는 시댁에 소장을 전해주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시댁은 저희 어머니 집을 팔고 가져간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이거 받으세요.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할 거니까 댁의 아드님이랑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고소장? 아이고, 변호사랍시고. 야, 우리 아들도 변호사야. 네, 능력 없는 변호사죠. 퍽 하면 재판에서 지는 변호사예요. 그 잘난 변호사한테 변호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 선처 같은 거 절대 안 해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진짜. 너 죽을래? 죽여요? 웃기고 있네. 나중에 살려달라고 비는 게 누구일지 두고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혼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 좁은 바닥에 나 쪽팔려서 어떻게 일하라고 이러냐? 취하해. 그냥 합의 이혼하자. 뻔뻔한 건 지 엄마랑 똑같네. 야, 나도 그래줄까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너희 엄마랑 네가 하는 꼴 보니까 너무 염치도 없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려고. 기대해. 너도 변호사잖아. 네가 잘 준비해봐.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는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엄마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져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셨어요. 저희 친언니가 휴직계를 쓰고 엄마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소송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놈의 미친 시모와 남편을 완전히 박살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 돈 다 돌려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혼 소송도 그만두고. 며느라, 내가 미안해.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사돈 치매인 거 알면서 데리고 가서 억지로 집 팔게 하고 그 돈을 내가 그냥 가져가 버리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어머니, 제가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했고요. 직접적인 자백 증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돌아가세요. 뭐? 이게 정말... 야! 네, 이러셔야죠. 이제 본색이 나오시네요? 참나, 죄송한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올 낯짝이 있다고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시어머니 소송을 전 남편이 맡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많아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몇 번의 재판 끝에 전 시모는 사기죄와 공갈재산 편취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라, 나 좀 살려줘. 어떻게 좀 해줘. 어머니, 아니 아줌마, 본인이 한 짓에 대한 처벌 달게 받으세요. 저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겠네요. 수고하세요. 야, 이년아, 그냥 가면 어떡해? 야! 법원이 떠나가라 괴성을 내지르는 전 시모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법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물론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다니던 로펌에도 시모와 남편이 저지른 죄와 외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서 전 남편은 로펌도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송을 다 마치고 저도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의 치매 상태가 악화되어 이제는 말도 하지 못하던 엄마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엄마는 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저귀도 매일 갈아드리고 밥도 손수 떠먹여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여행도 다니며 좋은 경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은희야, 여기 너무 좋다. 엄마, 나 알아봐? 그럼 우리 딸을 내가 왜 못 알아봐? 너 고생이 많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엄마가 정신이 돌아올 때면 저는 기적을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한 달을 지내시고 엄마는 저와 언니가 옆에 있을 때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 은희야, 엄마, 우리 엄마 어떡해? 언니, 어떡해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엄마! 그렇게 통곡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예상보다 더 심장을 도려내는 듯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엄마에게 그런 몹쓸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만 들고 모든 게 후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신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저는 삶에 대한 의지도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언니와 조카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너 이러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엄마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 이모, 힘내.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그런 위로를 듣고 나서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남기고 가신 재산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기부도 하고 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변호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세 사기를 당한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병원 의사를 대동하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의사가 노부부에게 사정을 듣고 변호사를 찾아보다가 저를 알게 되어서 직접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는 그 의사와 진지하게 만남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제 나이 30 중반이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네요.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남편은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린 것도 있습니다. 늦게 새 출발을 했지만 늦둥이 아이도 낳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지금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꼭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범죄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 시모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고 결국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서 어느 정도 한은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